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방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천여 곳의 채용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이른바 보수단체에 공기업을 연결해서 스폰서 역할을 하도록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억지 논란을 키우고 있는 야당과 언론이 또다시 인사참사라는 프레임으로 청와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에이펙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흥진호 납포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7일을 파헤치겠다며 이번 납포 사건을 세월호 참사에 빗대는 인면수심의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옥 송은장의 문글 브런치입니다. 네. 10월 30일 화요일이고요. 드디어 10월이 오늘 끝입니다. 이제 네. 날짜가 너무 빠릅니다. 오늘 특히 이제 많이 들리는 노래가 있겠죠? 그때 하셨던 네. 노래 한 소절 하셔야죠. 네, 또 하라 그러면 또 못하시죠? 네, 오늘 흥이 나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소식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주재였고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그 경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보이셨어요. 네. 네. 어쨌든 지금 뭐 북핵 위기도 있고, 네. 야당과 언론이 저주를 퍼붓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특히 또 전 정권, 박근혜 네. 정권이 다 망쳐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3, 4분기에 1.4%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3%라는 목표. 목표치죠. 그러니까 원래 추경 예산안을 제출을 할 때 네. 추경 예산안이 편성이 되면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 추경 예산은 뭐 완전히 완벽하게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그 추경 예산 효과도 좀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경제 심리도 좋아지고 있고 네. 기업들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하시면서 이제 사실 양적인 성장도 물론 뭐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질적인 성장, 그래서 그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노사정이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네. 네. 지금 노조 조직률이 10%라 그러죠? 네. 예, 10%인데 민주노총은 지금 청와대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네. 불참했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대화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90%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그 90%의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사실은 지금 뭐 노동계 입장이라고 얘기해봐야 결국은 더 많은 다수의 90%의 목소리는 들어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에 네.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신 건데 네. 네, 사실 이 비노조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또 우리 대통령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 해서 그 당시에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뭐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고. 네. 네. 그래서 한국형 노동회의소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회의소를 설립을 하자 이런 건데 노동회의소는 그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네. 의원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노동회의소 설립과 관련해서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자료는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노동회의소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노동회의소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아시죠? 네.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게 그 우리 기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정경련이라는 단체에서 네. 그리고 경총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금 뭐 이해관계를 대변을 하고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상공인들 있잖아요. 네. 네. 소규모 영세 상공인들까지 포함하는 네. 예, 모든 그런 사업자라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조금 광범위하죠.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거기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심지어 쉽게 해서
농업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 농업하시는 분들, 뭐 임업인들, 어업인들 이런 분들 노조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까지 다 포괄해서 예, 교육도 시켜주고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도 해주고 예, 그런 단체인 것,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노동회의소 도입에 있어서 네.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은 찬성하는 좀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노동회의소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줄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노동회의소 도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게 뭐 속셈이 뻔하죠. 자기들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열심히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던가 네. 열심히 하지도 않고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그리고 공기업 노조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관계 그들의 이익만 열심히 지켜주고 비정규직 노조 차별하고 비정규직 차별 누가 합니까 지금? 여튼 그러니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노동회의소 도입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렇겠죠. 응? 네. 뭐 이런저런 반대 논리가 있는데 다 개소리고. 반대 논리 뭐 제가 얼핏 보니까 뭐 노조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뭐 일종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90%를 그럼 무시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가? 그렇죠.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나머지 90%도 노조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네, 얘기죠. 그럼요. 노조 설립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탁 단결해가지고 만들면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가지만 정말 소규모 사업체로 가면요 노조 못 만듭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10명 이하의 어떤 영세 사업장 가보세요. 거기 노조 어떻게 만듭니까? 노조 만들어서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겠어요. 서로 그냥 불편하기만 하고. 근데 노동회의소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영세 사업장이라든지 규모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노조 만들기 힘든 그런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노동회의소를 통해서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네. 증진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민주노총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반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회의소, 한국형 노동회의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또 회의에서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거 뭐 얘기가 좀 요즘 자주 나오고 있어요. 네, 스마트시티는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죠. 네. 요즘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좀 거의 다 이 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네. 우리 아파트 단지 경비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각종 화재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하여튼 새로운 기술을 다 접목한 요즘 아파트는 진짜 최첨단 아파트를 그렇죠? 짓고 있죠. 많이. 예.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그런 기사도 그래서 기획을 해봤는데 아파트라는 이 주거 공간을 보면 네. 모든 최첨단 기술이 다 직접 집약되어 네. 있어요. 예. 아파트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를 새로운 기술, 첨단 기술을 다 도입해서 접목시키는 그런 도시인데, 네. 어떤 상황일지 사실은 아파트 상상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좀 상상이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어쨌든 지금 세계적 수준으로 스마트 시티를 일단 신규로 조성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이 하나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뉴딜 정식 도시를 낡은 도시를 다시 재개발하는 뉴딜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도시 재생 사업. 네, 그래서 스마트 도시 재생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낡은 도시를 선정을 해서 거기를 스마트 시티로 다시 재개발을 하는 방식인 거죠. 보완을 하는. 그래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보세요. 도시도 새롭게 약간 낡은 도시 구도심지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최첨단 기술들을 다 접목한 그런 도시로 탈바꿈시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새로 건설하는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과정에서 소위 4차 산업혁명 제가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이걸 뭐 국제적으로 통용을 하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기에 포함되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상품화가 되고 이게 널리 정말 그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신도시 사업 같은 거를 추진을 하게 되면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수요가 생기면 그 업체들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그 위원회에서 아예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서 그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이랑 같이 맞물리는 그런 과정들을 좀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기술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고도화해서 대내외에 확산하는, 그러니까 해외에 네. 수출하는 그런 방안까지 나와 있다 합니다. 네. 네. 예, 이게 언제 가시화가 될지 참 기다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채용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우리 네. 지방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1000여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쪽에는 채용 비리 여부를 전수조사를 일단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제가 강원랜드 사건 터졌을 때 네. 제가 전국에 있는 네. 모든 기관 다 털어봐야 뒤져봐야 된다고 된다. 했는데 네. 지금 다 현실화가 털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다 털어야 됩니다. 그 적폐라는 것이죠. 예, 쌓여진 패습이 대표적으로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공정한 선발 과정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가 박탈된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불공정한 특권을 이용해서 손쉽게 지금 그렇죠. 입사를 한 거죠. 강원랜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네. 근데 그 강원랜드만 그랬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각 지역에 국회의원부터 해서 자치단체장 뭐 힘 좀 꽤나 쓴다는 이 인간들이 그냥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산하의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다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이거 싹 다 뒤져가지고 부정 채용된 사람들 다 퇴사시켜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의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뭐 그렇구나. 이미 입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퇴사시키냐? 입사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미 입사를 했으니 퇴사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고. 그런 것들을 다 바로잡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정말 실업 문제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거나 조금 좌절하거나 했던 이 땅의 청년들한테 그래도 이 나라가 아직은 살만한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부정 채용된 사람들은 전원 다 퇴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김동연 부총리가 일단은 해당 기관, 모든 기관에 대해서 과거 5년 동안의 채용을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네. 비리 연루자가 발견되면 그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다 일단 업무에서 즉시 배제. 그 다음에 비리를 뭐 청탁했거나 하여튼 관련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게 지금 뭐냐면 장관들을 모아서 부처 합동으로 지금 그 김동연 부총리가 회의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내용 이에 대한 결과인데 인사를 청탁한 사람들 일단 신원을 다 공개하겠다. 네. 신분을. 공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범죄자들이에요, 아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연루된 과정에서 당연히 성과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개인의 성과급 다 환수 조치하겠다. 그 다음에 관련돼 있는 그 기관은 경영평가 등급을 다 조절해서 낮춰버리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관장하고 감사들의 그 연대 책임제. 그래서 기관장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관장이 같이 연대 책임지는 그런 방법들도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무섭습니다. 거의. 예. 그다음에 네. 향후 5년간 발견된 사람, 적발된 사람은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 지원 자격 박탈. 그러니까 아예 입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공공기관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네요. 채용된 합격자 역시 퇴출을 원칙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예. 전원 퇴출. 네, 그렇게 한다고 하고.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누구의 청탁으로 입사를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 그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채용 과정 자체가 부정이 개입돼 있으면 그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억울한 게 뭐 아니에요. 비리로 채용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억울하더라도 일단은 모두 퇴출이 일단 원칙이다. 이렇게 원칙을 일단 세웠다고 해요. 예.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날 채용 비리가 지금 가장 만연하게 일어나는 관련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네. 그 안에 지금 뭐 가스안전공사,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뭐 한국석유공사 이런 쪽에서 지금 이미 터져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장관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고 장관이 대신해서 다른 일을 했어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아예 개최를 해서 공공기관에 지금 채용 담당자들 있잖아요. 임원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근절 서약서를 서명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 서명하면서 좀 찔리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았을까. 네, 이거 정말 대대적으로 네. 저 특히 지금 화면에 보면 강원랜드 기획본부장. 네. 네. 자, 정말 저거 쓰면서 죽을 맛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강원랜드는 지금 부정 채용이 뭐 너무 어마어마해서 저기는 진짜 저 회사가 지금 어떻게 굴러갈까 그 정도로 심각해요. 심각하죠. 예. 저기는 저 대책을 제대로 잘 세워야 돼요. 왜냐면 저 한꺼번에 다 내쫓을 경우에 강원랜드가 그래도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걸 핑계로 또 사람 못 자르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측면에서 빨리 추가 대책을 그런 업무 차질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같이 수립해서 동시에 부정 채용된 사람들을 다 퇴출시키는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고. 하여튼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사진 보는데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죽을 맛이었을 거야. 네, 저 서명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그랬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좀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태용비리 통합 신고센터를 설립을 아예 하겠다. 서울하고 세종 쪽에. 네. 그래서 다음 달 1일부터 60일간, 그러니까 연말까지죠. 연말까지 관련된 신고를 이제 뭐 제보를 접수하는 거죠, 일종의. 네. 그래서 제보자들한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서 신고를 좀 모집을 해보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기업뿐 아니라 우리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그 소위 채용비리 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이거하고 사실 똑같이 우리가 동등하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렇죠. 민간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 운영하는 경영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민간 기업 부분까지 우리가 공기업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다만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평판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저기는 뭐 줄이 있어야 들어간다. 사실 실제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은행 같은 경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은행은 뭐 국회의원들부터 해서 국정원 직원들 뭐 등등등 온갖 좀 힘 좀 있다는 사람들 자녀들은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 물론 민간 기업이 도덕적인 책임이 그 공기관에 비해서는 당연히 너무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우리 작년에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의 채용비리 관련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건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노총 이 고용세습 문제는 우리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 기업에 오랫동안 근속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거 사실 이거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퇴사하지 않고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40년, 30년, 40년 근무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개념으로 그럼 그 자녀도 입사시켜라.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은 저는 이걸 꼭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다만 민주노총이라는 그 단체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진짜 아예 관행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걸 제도화를 시키고, 당연히 노조에 있었던 사람 자녀는 그냥 입사를 우선적으로 시킨다. 이런 식으로 제도화, 룰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이건 다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저는 그걸 줘서는 안 된다. 그거는 사실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 기업의 마음이에요. 그건 그렇죠. 기업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지나친 오지랖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민주노총은 공적인 기구잖아요. 이거는 조금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종의 조직이 하여튼 조직적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약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그 MB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기업 문제가 지금 공기업 문제 얘기를 한참 했지만 채용 비리뿐이 아니라 지금 공기업에게 극우 단체를 연결해줘서 매칭해줘서 지원하게끔 한 정황이 국정원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게 좀 드러났어요. 아 이게 그야말로 이제 그 홍위병이죠. 네 그리고 홍위병인데 홍위병을 조직적으로 이제 양성을 한 거죠. 시민단체라는 탈을 쓴 각종 단체들이 네. 정권 홍위병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럼 누가 대느냐? 국정원이 직접 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도 이미 나오고 있죠. 검찰이 네.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동시에 그 공기업들 각종 예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동원해서 짝짓기 딱 해줘가지고 니들은 저기를 맡고 니들은 저기를 맡고 일종의 분담을 한 겁니다. 예, 분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정원이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지원해주기도 하고 공기업들한테 뿜빠이를 시켜준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네. 뿜빠이 해서. 분배. 네. 네. 자 그리고 네. 거기에 심지어 정경련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소위 농객이라고 전원책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지원금 받고 야 이씨 아유. 펜때 부러뜨려 이 새끼야. 그러니까요. 쪽팔리지도 않아? 그러죠. 그러면서 어디서 누구 보고 뭐 단두대 뭐 그런 타령을 했는지. 새끼가 어디서 단두대 짓거리고 앉았어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요. 세상이 무섭지도 않았는지. 아니 그런 새끼들이 어디서 돈 받고 지원 받고 하는 새끼들이 세상 가장 정의로운 양. 그러니까 올바른 보수 뭐 이러면서 아주 웃겼죠. 하여간 참 쪽팔린 줄 알아야지. 네. 제가 어용 언론 자처를 하지만 네.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글도 쓰고 했지만 권언유착,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여기에 우호적인 방송을 하지만 그런 우호적인 언론을 하지만 그들과 붙어서 뭔가를 이익을 도모하고 이딴 거를 하지 않겠다는 거 제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 차이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쪽 진영도 보면 어용 언론이라고 딱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붙어서 뭔가 이권을 챙기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제가 그거를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쪽 진영도 그렇게 해온 데가 있어요. 네.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뭐 선거 때 선거 막 탑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탑차라든지 선거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 선거 비용 같은 거 좀 따먹으려고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용 방송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어용 방송이 아니야. 그냥 돈벌이죠. 그냥 유착이지. 네, 맞습니다. 빨대 꽂아놓고 살려고 하는 유착인 거예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뭐 정확히는 그렇게 뭐 정말 청와대나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TV는 이제 공식적으로 KTV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가 공식적인 KTV가 있고 예. 그 우리 권순욱 기자는 KTV에서 2주 방송하고 잘린 걸 생각해 보면 남들이 아마 절대로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랬다면 잘리지 않았겠죠. 잘린 게 아니고 자진하차예요. 잠깐 이게 지금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잘렸다는 표현 때문에 사실 네. 우리 지지자님들이 막 네. KTV에 항의하고 하는데 그 항의 하시면 안 돼요. 네, 자진하차. 네. 네. 제가 상의하에 자진하차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저 항의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를 네. 좀 도와주는 네. 저도 지금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네, 잘렸다는 건 네. 그냥 농담이고요. 네. 네, 자진하차.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매칭해준 소위 짝꿍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일단 도로공사는 자유총연맹이 세트인가 봐요. 그 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그런 게 있고요. 또 LH공사는 그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하는. 네. 그리고 강원랜드도 미디어워치.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짝꿍들이 있어요. 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씨발. 언론을 하면서. 네. 그렇게 먹고 진짜 그렇게 먹고 사냐? 아유, 홍위병 새끼들. 아니, 그 새끼들이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네. 향해서 맨날 했던 소리가 홍위병이거든요. 맞아요. 조중동 한경호 이 새끼들 뭐 하냐니, 지금. 여기 진짜 홍위병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홍위병이에요, 홍위병. 그렇죠. 그것도 그냥 홍위병도 순수한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홍위병. 네,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지원 명목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가 뭔가 뭐 연극을 하는데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할 거다. 그러면은
전혀 관계없는 수력 원자력에서 뮤지컬 하라고 돈 1,000만 원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아주 전혀 웃기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은 얘기가 또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엽제 전후회 회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박정희 생가 방문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교통비하고 식비 등 일체의 경비를 또 그 공기업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아니 일이 있었고요. 이런 생가 방문이라는 거는 일종의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아니 여행 가는데 왜 돈까지 대줘? 그러니까요. 이 새끼들 막 돈 나눠두라. 이거 진짜 싹 다 털어야 돼요. 여기에 이따위 진짜 쓸데없는 돈 이렇게 쓰는데 관여한 새끼들 다 쳐넣어야 됩니다. 네. 와 진짜 정말, 이건 진짜 네. 뚜껑 열리는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나라가 개판도 개판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죠, 진짜. 이씨, 한마디로 진짜. 그냥 이게 국정원에서 지금 TF가 지금 구성이 돼서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국정원 TF에서 이게 지금 하나씩 그냥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말고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국정원에서는 지금 CJ 사찰했다. 뭐 그래서 우리 어제 뭐 나영석 PD 1박 2일 뭐 했던 나영석 PD도 좌파로 찍어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예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지금 문체부에서 갖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던 겁니다. 그래서 CJ뿐 아니라 뭐 문화예술단체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좌성향 단체 15곳, 그 다음에 문제인물 249명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서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오늘 새벽엔 또 다른 게 하나가 불거졌는데요. 이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있잖아요. 우리 국정원에도 활동비가 가잖아요. 그거를 다시 박근혜가 상납을 받았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야 이게 무슨 뭐 리베이트냐? 그러니까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없는 돈이다 보니까 네네. 뭔 짓을 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생활비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돈인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거 국정원 돈을 주고 국정원이 다시 청와대 박근혜에게 상납하는데 상납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1년에 10억씩 지금 연간 4번 총 40억이 지금 그 상납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이거는 뭐 검찰이 수사해서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네.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지켜봐야 되겠죠. 되겠지만 네, 이건 이제 진술이 나온 거니까. 자, 이것도 하여튼 보고 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국정원만 갖고 있었겠습니까? 제 짐작으로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거를 검찰, 경찰, 검찰 뭐 싹 다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또 거기에다가 업데이트해서 자체적으로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문제는 그리고 이 수많은 공기업에서 그 홍보실 쪽이 아마 그 예산을 담당해서 뭐 미디어 워치부터 해서 시민단체 집행을 했을 텐데, 이 새끼들은 일제시대 때 그 부역자하고 같은 새끼들이에요. 세상이 바뀔 줄 모르고 이렇게 철저히 부역하면서 양심 선언하는 새끼가 한 명도 없었어. 예? 이 짓거리를 하면서 양심 선언하는 새끼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야, 니들은. 이 새끼들은 하여튼 그 예산 집행 과정에 사인하고 관여했던 새끼들 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사직서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참 심각한 국정원이 너무 많이 참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TF에서 조사하는 건데도 지금 나오는 게 이 정도라서 놀라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좀 무서운 뉴스도 하나 있었죠. 국정원 관련해서 댓글 수사 방해에 그 조사받던 어떤 국정원 직원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래서 직원이 변호사라고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호사라는 거죠. 네. 예. 근데 뭐 차 안에 무슨 번개탄 펴놓고 뭐 숨진 채로 발견됐다. 무서운 동네야. 왜냐면 국정원 쪽은 뭔가 수사가 들어오고 하면 번개탄 피워서 차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참 무섭죠? 네. 그죠? 무서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죽음도 하여튼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무슨 말 못할 일이 있었길래 예,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길래 죽음을 선택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비슷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아직 정말 호러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정부들을 만들어놨던 이 야당 뭘 잘했다고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논란을 키우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국감에 복귀해갖고 자유당 하라는 국감은 안 하고 엉뚱하게 홍종학 물어뜯고 있어요. 계속 국감장에서도.
일단은 지금 그 어제 설명드렸던 재산증여 뭐 이런 문제에 더해서 지금 쪼개기 증여라는 프레임을 또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나왔어요. 참 말 만드는 거 보면은 네. 쪼개기 증여면 네. 우리 그 상속 같은 경우는요. 네. 과거에는 아들, 장남이 혼자 상속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출가한 딸은 상속을 안 해주고 그랬죠. 근데 지금 현행 민법을 보면 민법은 아들, 딸 구별 없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n분의 1로 상속을 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강제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법률이 그렇게 해놔가지고 네. 누구든지 상속받지 못한 사람은 그 n분의 1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가한 딸도 마찬가지고 남녀 평등 차원에서 자 지금 쪼개기 증여 딱 하니까 말이 마치 엄청나게 편법을 쓴 것 같은데 이 홍종화 후보의 장모님이 그냥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네.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아들, 딸 거기에 아들, 딸 그리고 외손녀까지. 이게 쪼개기 증여라는 거야. 아니 말을 어떻게 이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너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평등하게 거기에 심지어 외손녀까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네. 상속하는 네. 이것과 달리 네, 그렇죠. 지금 좀 편찮으셨대요. 네, 네. 홍정학 후보 장모님이 좀 편찮으신 상태라 가지고 이걸 미리 물려주려고 시계에서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거기에 외손녀 목까지. 외손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도 일부 요렇게 너 가져가서 너 앞으로 뭐 떼주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하는 얘기는 그거죠. 만약에 딸한테 물려줄 거면 지금 총 34억 원 정도를 다 더하면요. 홍종학 후보의 가족을 다 더하면 34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거를 딸한테만 딱 물려주면은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10억씩 이렇게 쪼개서 준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게 왜 증여세가 구간별로 세액이 좀 다르잖아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10억 미만으로 증여로 분할을 나눈 거예요. 근데 저거는 누구나 하는 절세 방법이고요. 우리 아예 나와 있기도 하죠.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 이런 데 가보면 매뉴얼로 있어요. 그래서 절세 가이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나눠서 증여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절세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 홍정화 후보 딸 재산이 홍 후보 재산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어느 시대 지금 얘기예요? 이게 조선 시대예요 지금?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자식 재산은 자식 재산인 거예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누군가요? 지금 우리 부부 별산자 아닙니까? 부부 별산자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부부 별산자가 이제 막 하여튼 합헌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때도요. 부부가 각자 가진 재산을 원래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부부 별산제 위반된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별개로 쪼개놨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럼요. 예. 이게 참여정부 당시에 종부세는 부부 다 합산해가지고 종부세를 부과를 처음에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부부 별산제에 위배된다. 부부는 각자의 재산이 있는데 왜 그걸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냐. 각각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공격하는 포인트를 보면 외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그 외손녀가 받은 부분이 왜 홍종학 의원 부부의 재산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거야. 어느 시대 사는 새끼들아 이게. 그러니까요. 조선시대 사는 것도 아니고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도 무시하고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맞습니다. 언론들이 특히 아주 부추김이 대단합니다. 진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온통 그냥 그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들을 뽑아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쟁점 하나가 더 있었죠. 참여정부를 비판했다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네. 책인데요,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죠. 2007년 11월에 나온 책이니까요. 근데 저 책의 내용이 이제 그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신랄한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 저자를 보면 저 네. 곽정수라는 분은 한겨레에서 네. 재벌 전문 기자, 대기업 전문 기자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나름 전문성 있는 대기업 공격수 하는 한겨레 기자고
김상조 교수는 지금 현재 네? 공정거래위원장. 네, 재벌상조 예. 김상조. 네. 그리고 뭐 유정일 교수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공천을 비례대표 지난번에 탈락해가지고 좀 삐치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지금은 국민의당하고 가까울 거예요. 예. 하여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논지죠. 네, 논지의 맞습니다. 책인데 네. 예, 우린 괜찮습니다. 참여정부를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그럼요. 도와주겠다고 나선다면, 그리고 대통령께서 참여정부를 비판했던 사람이라도 필요하다고 데려다 쓰신다고 한다면 참여정부를 비판했건 안 했건 그것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저 책에 공적으로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들어가 있는데 뭐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참여정부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 약간 분위기가 굉장히 혹독하게 막 비판하는 게 자기네들이 굉장히 좀 막 똑똑한 척하는 어떤 하나의 좀 분위기처럼 그렇게 돼버렸던 그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타고 뭐 이런저런 책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야당하고 언론들이 언제부터 참여정부 편을 들어줬다고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기사화하는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굉장히 얍삽하죠. 진짜 얍삽합니다. 왜냐면 저 새끼들이 참여정부를 정말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근데 저거를 지금 탁 끌고 와가지고 야, 저 홍종학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엄청 비판하고 네. 했던 사람이야. 고나리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고나리질을 하는데 너무 얄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요. 네. 대통령께서 데려다 쓰시겠다는데. 그럼요. 참여정부 비판하던 사람들 청와대에 되게 많아요, 지금. 많죠. 네? 엄청 많죠. 참여정부 제가 혹독하게 까던 저 기자들 제가 케이스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2명이나 들어가 있다고. 한미 FTA 엄청나게 반대하는 기사 쓰던 사람 들어가 있고,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공격하던 기자도 청와대 들어가 있고, 그 기자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김상곤 교육부총리 네. 참여정부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관들 보면 김부겸 장관 솔직히 참여정부에 우호적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장관이 한둘이 아니야. 사실 딱 그 성향으로 보면 참여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사람은 정말 희귀하죠. 예,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처음에 답답하고 짜증도 났었잖아요. 친노 친문이 사실상 너무 많이 배제된 청와대라서 솔직히 좀 섭섭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근데 전혀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 전 대통령님이 필요해서, 그리고 특히 대탕평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사람을 데려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니들이 왜 난리쳐? 그러니까요. 참여정부 신나게 까던 것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괜찮다는데. 맞습니다. 저 책 나올 때 2007년 말이면 언론들이 정말 좌우할 거 없이 다 정말 눈 뒤집고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릴 때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은 마치 안 그랬던 것처럼 본인들도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이 너무 많아요. 제가 좀 그냥 예를 들어서 홍종학 딱 검색해서 쫙 보면요. 다 완전 제목이 심각한데, 예를 들면은 한겨레 같은 경우는 또 인사 논란. 그러니까 논란이 마치 문제가 있는 청와대. 사설까지 썼더라. 네. 한겨레는. 그러니까요. 한겨레는 진짜 낄낄빠빠 모르냐? 그러게 말입니다. 낄낄빠빠. 정말. 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커지는 홍종학 논란. 그래서 마치 홍종학 논란을 커지길 바라는 거겠죠. 그리고 부산일보에서는 홍파만파 이런 그 재미있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홍종학 파문 뭐 이런 제목. 그 제목들을 보면 네. 진짜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게 진짜 깜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막 엄청나게 엄청난 진지하고 것처럼. 막 엄숙하게 그러니까. 막 훈계를 하고 앉았어. 네. 진짜 심각합니다. 개그맨들 먹고 살자 좀. 아유 진짜. 그냥 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나온 뭐 얘기들 많은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입니다. 그냥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정말 열심히 냈다. 홍종학 후보가 다 해가지고 총 그 가족이 부인과 딸까지 다 해서 10억 원을 넘게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증여세를 이번에. 근데 삼성 이재용은 16억 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세금을 잘 내고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물어뜯고 있는 거고, 돈이 좀 많은 집안이라서 딸을 좋은 학교, 국제중학교에 보낸다는 그 논란 하나, 그 다음에 본인들도 같이 참여정부 깠으면서 참여정부 깠다고 흉보는 거, 지금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네. 홍종학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네.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총정리를 한번 일망타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홍종학 장관 후보자한테 제기되고 있는 깜도 안 되는 그 논란, 네. 각종 문제 제기를 총정리를 해서 다 박살을 내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시간짜리를 인터뷰를 하든 전문가를 부를 거예요. 네.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특히 이제 세무 쪽에 밝으신 분 네. 전문가 모시고 세무 쪽 다 일망타진 좀 정리를 좀 하고 네. 나머지 뭐 깜도 안 되는 것들은 하여튼 같이 정리를 해서 하여튼 이번 주 안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빨리 해야 되겠죠. 네. 인사청문회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기저기에 각종 개소리에 네.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무기 무기 종합 세트를 하나 네. 저희가 만들어서 네. 유튜브 그리고 정치신세계 팟빵 팟캐스트 그리고 기사 뭐 각종 통해서 다 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를 좀 할게요. 어제 그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중 관계 복원에 관련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예고를 했어요. 네. 지금 일단 뭐 분위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죠? 네. 이게 뭐 답변을 통해서 지금 나온 거지만 에이펙에서도 에이펙이 11월 초에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11월 7일 우리 왔다가 8일 날 중국을 가잖아요. 네, 그 뒤에 그리고 대통령님도 바로 9일, 10일, 10일쯤에 이제 베트남 다낭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번 에이펙이 열리는 곳이 베트남이죠. 예, 거기서 이제 11월 한 11일 정도쯤이면 만날 것 같은데요. 예, 대충 날짜를 보면 11월 11일, 12일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중국에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이제 넘어와야 될 테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에이펙에서 어쨌든 그 기회를 삼아서 정상회담을 조금 추진해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적어도 올해 안에는 어쨌든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라는 예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에이펙에서 일단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다자외교 공간이니까 길게 만나기는 힘들어요. 다만 이제 미리 12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12월 정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본무대에 앞서서 미리 한번 만나서 분위기 좀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물밑에서는 노영민 주중대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물밑에서 중국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뭐 중국에서 여행 그 해외 여행 가는 부분, 한국 여행 뭐 금지시키고 막 했던 부분도 지금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뭐 한중 정상회담 할 때 그게 공식 오피셜이 나지 않을까. 뭐 저는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풀려가고 있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은 뭐 중국과의 관계가 물론 경제적인 문제들도 크지만 그 북한과의 관계가 사실은 좀 더 얽혀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중국이랑 좀 우리가 말랑말랑해져야 또 북한도 조금 편안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북한도 요즘 느낌이 조금 달라졌죠? 지금 최근 납포됐다가 돌아오는 흥진호를 보면은 그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왔어요. 그래서 좀 북한의 기조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방송하는 와중에 중국하고 합의했다는 뉴스가 속보가 떴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드 관련해서 중국하고 뭐 합의가 지금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됐다고. 그렇군요. 기사가 지금 떴는데 제가 아침에 우리 기자들한테 보고받은 게 그 내용이었군요. 제가 아침에 뭘 받았는데 내용이 길어서 다 파악을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렇겠네요. 바로. 뭐 잘하면 뭐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 주식 전문 기자였기 때문에 그 생각부터 하시는군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흥진호라는 배가 납포됐다가 돌아왔지요. 근데 이제 납포 엿새 만에 돌아온 건데 상당히 이렇게 빨리 풀어준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랍니다. 그리고 북한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자기네가 관대히 용서해서 풀어줄 거다 이렇게 또 방송을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분단이 갖고 있는 우리의 좀 아픈 부분인데 네. 이 동서해안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는요. 네. 이 고기잡이 배가 자기들이 그 경계선 넘어서면 안 되는 그 선이 있는데 네. 고기군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죠.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 넘어가면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걸 지켜보면서 네. 어선하고 아마 교신도 하고 할 겁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또 북한은 북한대로 쳐다보고 있다가 넘어오기만 해 이렇게. 넘어오면 바로 출동시켜가지고 배 끌고 오는 거죠. 네. 지금 이번 흥진호 사건이 아마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짐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끌고 갔으니까 조사를 하고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네, 우리도 북한 어선이 우리 경계선 넘어오면 우리 가서 끌고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끌고 와서 조사하고 또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뭐 간첩질 하려고 한 건 아닌지 뭐 무장 침투를 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경위를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북한에서도 흥진호를 그런 식으로 조사하는데 한 엿새 걸리고 네. 지금 되돌아보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TV로 생색까지 팍팍 내면서 다시 되돌려서 보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근데 이 그 어제 국감에서 이 흥진호에 관련된 언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네. 어제 법사위원회 군사법원에 국정감사 있었거든요. 거기 나와서 그 홍진호가 납포된 걸 장관은 언제 알았냐 이런 질문을 김진태가 했어요. 그랬더니 TV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군 보고 체계 진짜 그러니까요. 이건 문제가 큽니다. 뭡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어선이 그 영해상 네. 그 경계선에서 납포가 된 건데 네. 그러면 이 상황을 그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그 레이더 감시라든지 그쪽 우리 군은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있어도 사실 문제인 거죠. 네, 알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어선들이 나갈 때 다 신고를 하고 네. 다 교신하면서 위치 파악하고 하는데 이거 끌려가는 거 모르고 있었다?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거 다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도 지금 이 송영무 장관 답변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짜증나 있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거 지금 저기 관련 부대 지휘관들 다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그 송영무 장관이 몰랐다면 당연히 해군 합참도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부대에서 아마 적당히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던 건가? 뭐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확한 진상을 네.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네.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무사히 빠르게 돌아와서 다행이긴 한데 이 홍진호 죄송합니다. 홍진호는 사람 이름이죠. 흥진호 납포 문제를 가지고 국감에서 또 엉뚱한 시비거리로 변질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다음 소식인데 자유당이 그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세월호 7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흥진호가 납포되는 줄을 몰랐던 대통령의 7시간을 자기가 파헤치겠다. 이게 진짜 아무 말 대잔치인데요. 그냥 그러니까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알고 막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월호 7시간이 문제가 된 거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 재난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7시간이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이 7일이 마치 엄청난 그러니까요. 거기에 같이 지금 덮어 씌워서 같은 7이라고 갖다 때리고 그냥 붙이나 봐요. 뉘앙스 딱 얼핏 그냥 7일도 파헤쳐야 돼 하면 사람들한테 그냥 이미지만 딱 던지는 거예요. 안 좋은 이미지. 그렇죠. 그래 세월호 7시간도 했는데 저 7일 동안 몰랐단 말이야?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씌우면 그만이라는 맞습니다. 식의 지금 발언이거든요. 최악입니다.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세월호를 지금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7시간 30분 동안 박근혜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우리 아직도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동안 뭐 했는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뭘 조사하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재밌는 거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대승호 사건이라고 해서 이것도 동해에서 조업하다 납포됐었죠. 그때는 한 달 만에 3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7일을 파헤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7일 기간 내에 우리 야구 시구가 있었거든요. 또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또 태클을 걸고 있는데 그걸 또 언론들은 신나게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어선이 납북됐는데도 대통령은 시구를 이런 거예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참 걔 아무 말이나 막 떠들어도 이거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면 뭐가 문제 있어? 이런 식의 파렴치한 자세는 좀 버립시다. 그러니까 맨날 기레기 소리 듣지. 아니 좀 기사화를 할 만한 정상적인 발언을 기사화를 해야지. 이게 지금 어선이 납북됐는데도 대통령은 시구를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스스로 수준을 그렇게 떨어뜨리냐? 어차피 뭐 니들 떨어질 수준이 뭐 바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땅 파야 될 판이에요, 이제. 아유. 심각합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부끄러운 언론인데 여기다가 심지어는 이제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진짜 이것도 너무 제가 웃겨서요. 뭐냐면 김진태가 예전에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부들은 이명박 때 얘기겠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손을 막 흔들고 그랬는데 이번 어부들은 일주일 이상 끌려갔다 왔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인상 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거는 지금 네. 이 뒷바람도 지금 보세요. 네. 흥진호 어부들의 세대 구성 등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 지금 흥진호 어부들이 김진태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거는. 네? 이 말 자체가 지금 마치 흥진호 어부들이 진짜 어로 활동을 하다가 납포된 게 아니라 뭔가 조작에 약간 무슨 가담했다는 식으로 지금 그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흥진호 어부님들의 명예훼손 소송 제기를 저는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네. 해보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리고 사실 북한에 납포됐다가 돌아오면서 환하게 웃고 손 흔들고 들어온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하죠. 그림을 상상해보면 그게 좋은 일이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요. 그때 국정원에서 그렇게 시킨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오히려 웃으면서 손 흔드는 게 그게 오히려 쇼죠. 뭐야, 그게? 오히려 그게 쇼지. 그러니까요. 그 정부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막 밝은 표정으로 손 흔들어 달라고 국정원이 사전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지. 맞습니다.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북한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그거 자체로 얼마나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온 건데. 생사를 오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죽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미친 거지, 거기서 웃으면. 약간 이상한 소리를 했고 또 정가분 의원도 더 웃기는 소리를 했어요. 세간에는 저 배가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 정부의 대북 업무를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설도 있고 심지어 올 때 그 어부들이 아니고 북한 공장 요원이 들어왔다는 설도 있다. 이 소리를 지금 국회에 앉아서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건 진짜 막 이렇게 국회에서 아무 말 하는 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생긴 건요. 과거 독재 시절에 그렇죠? 야당 탄압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특히 이제 옛날에는 뭐 어떤 의혹 제기 같은 거 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거를 또 제시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을 만들어준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얼마든지 근거를 찾아가지고 제기할 수 있고 아무런 근거 없이 막 떠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이렇게 주는 거는 허위사실 아닙니까? 사실 허위사실 바뀐 세상에 굉장히 낡은 법률이에요. 이제 세상 바뀐 거에 걸맞게 그 면책특권 조항은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헌에서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간 뭐 세간에 떠드는 소문을 한마디로 좀 앉아서 소설 쓰고 있어요. 자유당 의원들 한심합니다. 네. 이거 국회의원 자격을 이용해서 막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러니까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맞죠. 계속 판치고 돌아다닐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했으니 또 카톡방에 돌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네. 돌고 있을 거예요. 저쪽 네. 동네에서는 이거 가지고 지금 이미 소설 작품 하나 나왔을 거예요. 네. 흥진호 저거 알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저기에다가 그 대북 공작원 태워가지고 그 북한하고 서로 짜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북한 공작원이 타고 와서 지금 뭐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저 즉석에서 소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엄청 잘 쓰시네요. 네. 네. 하여간 놀라운 일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아직도 이런 수준들이 네. 국회에 앉아 있는데 이원 집정부제가 웬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고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와대에서 그 임종석 실장에 대한 지선 출마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네, 대답을 좀 내놨어요. 자, 이것도 제가 소설 쓰면 저 네. 소설 잘 쓸 수 있습니다. 네. 왜? 이거는 아니면 말고예요. 그렇죠. 자, 지방선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박수현 대변인이 충남지사에 나간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했잖아요. 있죠. 네. 네, 임종석 실장 이 이야기를 보니까 네. 저도 나름대로 취재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청와대에 계신 분들 가급적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걸로, 예, 그렇게 대충 그렇게 정리돼 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게 맞죠, 사실. 그리고 지금 뭐 자꾸 뭐 추미애 대표 뭐 대구시장 대구시장? 출마해라 네. 이딴 소리 하고 앉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좀 안 됩니다. 격이 맞는 소리 하세요. 대구시장이라니요. 더불어 제1여당 그럼요.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맞습니다. 대구시장 장난해요 지금? 장난합니까? 네. 다음 대선 아니,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인데요. 네. 이거는 추미애 대표를 진짜 엿먹이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그 다음에 서울시장 출마설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뭐 그것도 이제 곧 뭐 추 대표가 본인이 입장을 거치를 밝혀야 명확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출마 안 합니다. 예, 출마 안 하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예, 네. 안 할 가능성은 높아요. 네. 높고 지금 뭐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네. 충남지사 얘기 계속 나왔는데 네. 박수현 대변인 며칠 전에 약간 힌트가 있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청와대 그 대변인 역할 열심히 대통령 잘 모시겠다고. 뭐 지금 청와대 근무하면서 지금 서울에서 쓰고 있는 방에도 물병 하나가 있고, 네. 뭐 어디에도 물병 하나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단촐하게 살고 있다는 글을 네네네. 쓰면서 맞아요. 그냥 대변인으로 대통령 열심히 모시겠다. 이게 저는 충남도지사 출마하지 않는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박수현 대변인도 충남지사 선거 출마 안 합니다.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네. 이유가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워낙 지지하다 보니까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그 후광을 입고 조국 민정수석도 뭐 부산시장 얘기도 있었고 네.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차출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생각이 없다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취재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 차출설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차출설이 뭐가 문제냐면요. 만약에 지금 뭐 조국, 박수현, 뭐 임종석 등등등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선거에 대거 뺀다? 이거 자체로 오히려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정략적으로 봤을 때도 맞습니다. 굉장히 가능성 없는 거예요. 왜? 네. 손해가 되는 장사이기 때문에요. 그냥 청와대는 하여튼 지금 현 체제로 쭉 잘 가면 된다. 네, 맞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제 손발 맞추고 있는데 어디 갑니까? 네,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선이 아무래도 얼마 안 남아서 이제 7개월 남았거든요. 내년 네. 6월 13일이죠. 그래서 그 청와대 참모진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특히 좀 재밌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부산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내년 지선에 대한 여론조사가 네. 있었는데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우리 그 민주당 측에서는 오거돈 전 장관이죠. 네. 그다음 조국 민정수석,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죠. 그다음에 김영춘 전 장관. 이렇게 해서 4명이 걸려 있고 나머지 야당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걸려 있는데 우리 쪽에 있는 인사 4명이 저렇게 순서가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아마 민주당 지지도가 거의 나오는 거 아닌가? 네, 뭐 합치면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50%는 안 되지만 네, 부산 46, 47 그 정도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저거는 어차피 지금
전체를 놓고 지금 여론조사 한 거기 때문에 예,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저런 맞습니다. 다자구도 여론조사는 큰 의미는 없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호철 수석이 적합하지 않느냐. 예. 오거돈 지금 뭐 해양대 총장인가요? 네. 예, 저분도 뭐 괜찮은 분이긴 한데, 예, 뭐 예, 그렇군요. 하여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좋은 어쨌든 분이 나가서 예, 후보가 중요합니다. 지방선거는 후보가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 후보를 형편없이 대충 내보내면 네. 심판 철퇴 맞아요. 아, 그건 예, 당연합니다. 선거 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후보를 잘 선정해야 되고 어차피 네. 경선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경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원들의 당심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선이 잘 치러져서 좋은 후보를 내보내서 우리가 압승을 해야죠. 네. 이제 7개월이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건데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요. 지방선거는 저희가 또 네.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 네. 기획하고 있는데, 네. 요건 기획이 다 확정이 되고 섭외가 다 되면 나중에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김영춘 전 장관을 넣고 한 거예요. 아까 우리 4명의 후보 중에서 제일 꼴찌였던 사람을 넣어도 결과적으로 무조건 민주당이 일단 이긴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있는 지선에 우리가 압승을 할 준비를 우리 이제 시민들도 네, 마음을 좀 먹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10월 31일이었습니다. 네, 뭉글브런치가 준비한 소식 다 정해드렸고 오늘도 슈퍼챗 있었어요. 오늘도 1000명 훌쩍 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프로그램이 있죠. 네. 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에 인터뷰를 하는데 민병두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야말로 진짜 이분이 전략통이죠. 예. 이분이 진짜 전략통인데 민병두 의원 모시고 네.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계 개편? 지금 자바국당도 지금 회오리에 지금 휘말렸잖아요. 네. 뭐 합당하네 마네 어쩌고 또 그 와중에 유탄이 우리한테 지금 튀게 돼 있잖아요. 네. 국민의당하고 뭐 합당해야 되는 또 일부에 예전에 추미애 대표 까던 애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설치는 바람에 합당 네. 못하고 해서 저 추미애를 쳐내야 된다는 등 있던 논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개소리인지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네. 예, 확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국민의당하고 뭐 합당, 연정 이딴 거 다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지금 자유당이 그렇지 않아도 내분이 시끌시끌하고 뭐 서로 막 막말 주고받고 난리가 났던데 예, 어떻게 될 정계 개편 재밌겠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7시입니다. 우리가 원래 5시에 라이브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7시 예, 7시에 했고요. 네, 있으니까 많이 좀 봐주시면 네.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최태성 위원장이 정발이 혁신보고회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것 중에서 오늘은 광주, 두 번째 일정이죠. 광주에 저녁 7시고요. 여기 광주 시당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보고회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 그 정발위에서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보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 계신 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십사. 네,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제가 그 KTV 하차한 거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한데, 자, KTV하고 담당 PD하고 제가 협의해서 자진 하차했으니까, 자진 하차입니다. 제가 잘린 게 아니고, 자진 하차니까 KTV에 막 너무 항의하고 좀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네. 거기도 저 지금 또 항의가 제가 하차한 거 가지고 항의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또 입장이 또 난처한가 봐요. 예, 그래서 난처한 것 같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안희정 지사 지지자로 추측된다고 했죠. 네. 저는 강하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민원 내용 문서를 보면 그 민원 내용이 제가 안희정 지사를 비판한 페이스북 글 캡처본이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안희정 지지자들이 막 무슨 막 무더기로 몰려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마 그런 건 이제 아니고. 뭔가 그게 심하게 좀 속이 꼬여있던 일부 몇 명이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반복적으로 했고 네. 무슨 전화로 민원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또 일부 또 안희정 지지자가 그 KTV 제작진하고 통화한 파일을 지금 유포를 하던데 거기 보면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대사 분량이 짧고 많지 않아서 대사 분량이 작다는 게 제가 하차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그거는 굳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담당 PD한테 그 통화한 여직원에 대해서 경위를 알아보고 경고는 주라고 했습니다. 예, 했고 그 안희정 지지자들 그거 가지고 마치 제가 능력이 없어서 하차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자진 하차예요. 네. 예, 그냥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안희정 지지자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선거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 돕는 길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고 저를 음해하는 글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포하게 되면 저도 참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그냥 안 참고 살았어요. 예, 그렇게 생겨먹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네. 여기서 더 이상 확장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 네. 나도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쪽팔려요.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제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내가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 참고 사시는 권순혁 기자.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우리 제가 하차한 부분에 대해서 막 KTV 가서 밀어놓고 그렇게 그 하는 거 좀 이제 좀 예, 마음은 감사한데 좀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KTV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뭐 국정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또 방송국이니까 예, 저희가 뭐 더 이상 피곤하게 그렇게 네.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우리가 우리가 응원해줘야 할 방송입니다. KTV는 네, 그럼요.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야말로 제도권 오용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는 제야의 오용 방송이고 그래서 네. 함께 가야 할 우리 네, 친구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가서 막 따지고 그렇게 안 하셔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KTV는 잘못이 없습니다. KTV는 우리 편. 그리고 뭐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뭐 당연히 걱정을 해서 상의할 만한 거리가 또 될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민원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또 민원을 너무 넣으면 일이 더 커지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안희정 지지자들이 뭐 안희정 지지자의 어떤 층 전체가 문제였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네. 안희정 지지자 몇이 그런 것 같다라고 추측된다라는 이야기, 근거는 있는 추측이니까요.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안희정 지지자들이 뭐라고 떠들든 능력이 있고 없고 떠들든 우리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화 안 내셔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 안 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꾸 확전시키지 마세요. 네. 예. 확전시킬수록 그건 진짜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인 건 이게 일이 커지면 제일 걱정인 건 사실 안희정 지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분이 정말로 재기불가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니까 서로 자제하는 걸로. 그리고 어쨌든 하겠습니다. 다수의 안희정 지지자분들도 네. 그냥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됩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여기서 멈춰라.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죠? 네. 오늘 네. 클로징 시간에 갑자기, 어쩐지 약간 얼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 하여간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어쨌든 한 민주당이니까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는데 왜 돈까지 대줘? 그러니까요. 이 새끼들만 돈 남아두라. 이거, 진짜 싹 다 털어야 돼요. 여기에 이따위 진짜 쓸데없는 돈 이렇게 쓰는데 관여한 새끼들 다 쳐넣어야 됩니다. 네. 와 진짜 정말, 이건 진짜 뚜껑 열리는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나라가 개판도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죠 진짜. 이씨, 한마디로 진짜. 그냥 이게 국정원에서 지금 TF가 지금 구성이 돼서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국정원 TF에서 이게 지금 하나씩 그냥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말고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국정원에서는 지금 C-대위 사찰했다. 뭐 그래서 우리 어제 뭐 나영석 PD 1박 2일 뭐 했던 나영석 PD도 좌파로 찍어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예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지금 문체부에서 갖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던 겁니다. 그래서 CJ뿐 아니라 뭐 문화예술단체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좌성향 단체 15곳, 그 다음에 문제인물 249명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서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오늘 새벽엔 또 다른 게 하나가 불거졌는데요. 이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있잖아요. 우리 국정원에도 활동비가 가잖아요. 그거를 다시 박근혜가 상납을 받았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야, 이게 무슨 뭐 리베이트냐? 그러니까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없는 돈이다 보니까 네네. 뭔 짓을 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생활비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돈인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거 국정원 돈을 주고 국정원이 다시 청와대 박근혜에게 상납하는데 상납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1년에 10억씩 지금 연간 4번 총 40억이 지금 그 상납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이거는 뭐 검찰이 수사해서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네.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건 진술이 나온 거니까. 자, 이것도 하여튼 보고 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국정원만 갖고 있었겠습니까? 제 짐작으로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거를 검찰, 경찰, 검찰 뭐 싹 다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또 거기에다가 업데이트해서 자체적으로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문제는 그리고 이 수많은 공기업에서 그 홍보실 쪽이 아마 그 예산을 담당해서 뭐 미디어워치부터 해서 시민단체 집행을 했을 텐데, 네. 이 새끼들은 일제시대 때 그 부역자하고 같은 새끼들이에요. 세상이 바뀔 줄 모르고 이렇게 철저히 부역하면서 양심선언하는 새끼가 한 명도 없었어. 어? 이 짓거리를 하면서 양심선언하는 새끼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야, 니들은. 이 새끼들은 하여튼 그 예산 집행 과정에 사인하고 관여했던 새끼들 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사직서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참 심각한, 국정원이 너무 많이 참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TF에서 조사하는 건데도 지금 나오는 게 이 정도라서 놀라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좀 무서운 뉴스도 하나 있었죠. 국정원 관련해서 댓글 수사 방해에 네. 그 조사받던 어떤 국정원 직원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래서 직원이 변호사라고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호사라는 거죠. 네. 예. 근데 뭐 차 안에 무슨 번개탄 펴놓고 뭐 예. 숨진 채로 발견됐다. 무서운 동네야. 왜냐면 국정원 쪽은 뭔가 수사가 들어오고 하면 번개탄 피워서 차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참 무섭죠? 네. 그죠? 무서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죽음도 하여튼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무슨 말 못할 일이 있었길래 예,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길래 죽음을 선택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비슷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야, 아직 정말 호러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정부들을 만들어놨던 이 야당 뭘 잘했다고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논란을 키우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국감에 복귀해갖고 자유당 하라는 국감은 안 하고 엉뚱하게 홍종학 물어뜯고 있어요. 계속 국감장에서도. 일단은 지금 어제 설명드렸던 재산증여 뭐 이런 문제에 더해서 지금 쪼개기 증여라는 프레임을 또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나왔어요. 참 말 만드는 거 보면은 네. 쪼개기 증여면 네. 우리 그 상속 같은 경우는요. 네. 과거에는 아들 장남이 혼자 상속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출가한 딸은 상속을 안 해주고 그랬죠. 근데 지금 현행 민법을 보면 민법은 아들, 딸 구별 없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n분의 1로 상속을 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강제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법률이 그렇게 해놔가지고 네. 누구든지 상속받지 못한 사람은 그 n분의 1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가한 딸도 마찬가지고 남녀 평등 차원에서 자 지금 쪼개기 증여 딱 하니까 말이 마치 엄청나게 편법을 쓴 것 같은데
이 홍정화 후보의 장모님이 그냥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네.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아들, 딸, 거기에 아들, 딸, 그리고 외손녀까지. 이게 쪼개기 증여라는 거야. 아니, 말을 어떻게 이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너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평등하게. 거기에 심지어 외손녀까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네. 상속하는 네. 이것과 달리 네, 그렇죠. 지금 좀 증여니까. 편찮으셨대요. 네, 네. 홍정학 후보 장모님이 좀 편찮으신 상태라 가지고 이걸 미리 물려주려고 시계에서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거기에 외손녀 못까지 입사시켜라.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은 저는 이걸 꼭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다만 민주노총이라는 그 단체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진짜 아예 관행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걸 제도화를 시키고 당연히 노조에 있었던 사람 자녀는 그냥 입사를 우선적으로 시킨다 이런 식으로 제도화 룰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이건 다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예,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저는 그걸 줘서는 안 된다. 그거는 사실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 기업의 마음이에요. 그건 그렇죠. 예, 기업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지나친 오지랖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민주노총은 공적인 기구잖아요. 예, 이거는 조금 다르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일종의 조직이 하여튼 조직적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 소개를 해드렸고요. 약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그 MB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기업 문제가 지금 공기업 문제 얘기를 한참 했지만 채용 비리뿐이 아니라 지금 공기업에게 극우 단체를 연결해줘서 매칭해줘서 지원하게끔 한 정황이 국정원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게 좀 드러났어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그 홍위병이죠. 네, 그리고 홍위병인데 홍위병을 조직적으로 이제 양성을 한 거죠. 시민단체라는 탈을 쓴 각종 단체들이 네. 정권 홍위병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럼 누가 되느냐? 국정원이 직접 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도 이미 나오고 있죠. 검찰이 네.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동시에 그 공기업들 각종 예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동원해서 짝짓기 딱 해줘가지고 니들은 저기를 맡고 니들은 저기를 맡고 일종의 분담을 한 겁니다. 예, 분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정원이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지원해주기도 하고 공기업들한테 뿜빠이를 시켜준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네. 뿜빠이 해서 분배. 네. 네. 자 그리고 네. 거기에 심지어 정경련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소위 농객이라고 전원책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지원금 받고 야 이씨 아유. 펜대 부러뜨려 이 새끼야. 그러니까요. 쪽팔리지도 않아? 그러죠. 그러면서 어디서 누구 보고 뭐 단두대 뭐 그런 타령을 했는지. 새끼가 어디서 단두대 짓거리고 앉았어요, 이 새끼가. 그러니까요. 뭐 세상이 무섭지도 않았는지. 아니 그런 새끼들이 어디서 돈 받고 지원 받고 하는 새끼들이 세상 가장 정의로운 양. 그러니까요. 올바른 보수 뭐 이러면서 아주 웃겼죠. 하여간 참. 쪽팔린 줄 알아야지. 네. 제가 어용 언론 자처를 하지만 네.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글도 쓰고 했지만 권언유착,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여기에 우호적인 방송을 하지만 그런 우호적인 언론을 하지만 그들과 붙어서 뭔가를 이익을 도모하고 이딴 거를 하지 않겠다는 거 제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 차이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쪽 진영도 보면 어용 언론이라고 딱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붙어서 뭔가 이권을 챙기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그거를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쪽 진영도 그렇게 해온 데가 있어요. 네.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뭐 선거 막 탑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탑차라든지 선거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 선거 비용 같은 거 좀 따먹으려고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용 방송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어용 방송이 아니야. 그냥 돈벌이죠. 그냥 유착이지. 네, 맞습니다. 빨대 꽂아놓고 살려고 하는 유착인 거예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뭐 정확히는 그렇게 뭐
정말 청와대나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TV는 이제 공식적으로 KTV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거기가 공식적인 KTV가 있고 예. 그 우리 권순욱 기자는 KTV에서 2주 방송하고 잘린 걸 생각해 보면 남들이 아마 절대로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랬다면 잘리지 않았겠죠. 잘린 게 아니고 자진하차예요. 잠깐 이게 지금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잘렸다는 표현 때문에 사실 네. 우리 지지자님들이 막 네. KTV에 항의하고 하는데 그 항의 하시면 안 돼요. 네, 자진하차. 예. 네. 제가 상의하에 자진하차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저 항의 같은 거 안 하시는 아닙니다. 게 저를 네. 좀 도와주는 네. 저도 지금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네, 잘렸다는 건 네. 그냥 농담이고요. 네. 네, 자진하차.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매칭해준 소위 짝꿍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일단 도로공사는 자유총연맹이 세트인가 봐요. 그 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그런 게 있고요. 또 LH공사는 그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하는. 네. 그리고 강원랜드도 미디어워치.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짝꿍들이 있어요. 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씨발. 언론을 하면서. 네. 그렇게 먹고 진짜 그렇게 먹고 사냐? 어? 아유, 홍위병 새끼들. 아니, 그 새끼들이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네. 향해서 맨날 했던 소리가 홍위병이거든요. 맞아요. 조중동 한경호 이 새끼들 뭐 하냐니, 지금. 여기 진짜 홍위병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홍위병이에요, 홍위병. 그렇죠. 그것도 그냥 홍위병도 순수한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홍위병. 네,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지원 명목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가 뭔가 연극을 하는데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할 거다. 그러면은 전혀 관계없는 수력 원자력에서 뮤지컬 하라고 돈 1,000만 원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아주 전혀 웃기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은 얘기가 또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엽제 전후회 회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교통비하고 식비 등 일체의 경비를 또 그 공기업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생가 방문이라는 거는 일종의 여행이잖아요. 그죠? 네. 아니, 여튼 그러니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노동회의소 도입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렇겠죠. 어? 네. 뭐 이런저런 반대 논리가 있는데 다 개소리고. 반대 논리 제가 얼핏 보니까 노조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일종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90%를 무시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가? 그렇죠.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나머지 90%도 노조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얘기죠. 그럼요. 노조 설립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탁 단결해가지고 만들면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가지만 정말 소규모 사업체로 가면요 노조 못 만듭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10명 이하의 어떤 영세 사업장 가보세요. 거기 노조 어떻게 만듭니까? 노조 만들어서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겠어요. 서로 그냥 불편하기만 하고. 근데 노동회의소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영세 사업장이라든지 규모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노조 만들기 힘든 그런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노동회의소를 통해서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네. 증진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민주노총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반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회의소, 한국형 노동회의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또 회의에서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거 얘기가 좀 요즘 자주 나오고 있어요. 네, 스마트시티는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죠. 네. 요즘 새로 개발되고 있는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좀 거의 다 이 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네. 우리 그 아파트 단지 경비라든지 네. 그다음에 각종 그 화재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여튼 그 새로운 기술을 다 접목한 요즘 아파트는 진짜 최첨단 아파트를 그렇죠? 짓고 있죠. 많이. 예.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그런 기사도 그래서 기획을 해봤는데 아파트라는 이 주거 공간을 보면 네. 모든 그 최첨단 기술이 다 직접 집약되어 네. 있어요. 예. 아파트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를 새로운 기술, 첨단 기술을 다 도입해서 접목시키는 그런 도시인데, 네. 어떤 그 상황일지 사실은 아파트 상상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좀 상상이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어쨌든 지금 그 세계적 수준으로 스마트 시티를 일단 신규로 조성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이 하나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뉴딜 정신
도시를 낡은 도시를 다시 재개발하는 뉴딜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도시 재생 사업. 네, 그래서 스마트 도시 재생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낡은 도시를 선정을 해서 거기를 스마트 시티로 다시 재개발을 하는 방식인 거죠. 보완을 하는. 그래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보세요. 도시도 새롭게 약간 낡은 도시 구도심지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최첨단 기술들을 다 접목한 그런 도시로 탈바꿈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 건설하는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과정에서 소위 4차 산업혁명 제가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걸 뭐 국제적으로 통용을 하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기에 포함되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상품화가 되고 이게 널리 정말 그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신도시 사업 같은 거를 추진을 하게 되면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생기면 그 업체들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그 위원회에서 아예 스마트 시티 특위를 구성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스마트 시티를 4차 산업혁명이랑 같이 맞물리는 그런 과정들을 좀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기술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고도화해서 대내외에 확산하는,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방안까지 나와 있다 합니다. 이게 언제 가시화가 될지 참 기다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채용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 지방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1000여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쪽에는 채용 비리 여부를 전수조사를 일단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제가 강원랜드 사건 터졌을 때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 다 털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 털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 털어야 됩니다. 그 적폐라는 것이죠. 쌓여진 패습이 대표적으로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공정한 선발 과정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가 박탈된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불공정한 특권을 이용해서 손쉽게 지금 입사를 한 거죠. 강원랜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근데 그 강원랜드만 그랬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각 지역에 국회의원부터 해서 자치단체장 뭐 힘 좀 꽤나 쓴다는 이 인간들이 그냥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산하의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다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거 싹 다 뒤져가지고 부정 채용된 사람들 다 퇴사시켜야 돼요. 그게 정의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뭐 이미 입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퇴사시키냐. 입사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미 입사를 했으니 퇴사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고. 그런 것들을 다 바로잡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정말 실업 문제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거나 조금 좌절하거나 했던 이 땅의 청년들한테 그래도 이 나라가 아직은 살만한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부정 채용된 사람들은 전원 다 퇴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김동연 부총리가 일단은 해당 기관 모든 기관에 대해서 과거 5년 동안의 채용을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비리 연루자가 발견되면 그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다 일단 업무에서 즉시 배제. 그 다음에 비리를 뭐 청탁했거나 하여튼 관련자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게 지금 뭐냐면 장관들을 모아서 부처 합동으로 지금 그 김동연 부총리가 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이에 대한 결과인데 인사를 청탁한 사람들 일단 신원을 다 공개하겠다. 신분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에요, 아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연루된 과정에서 당연히 성과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개인의 성과급 다 환수 조치하겠다. 그 다음에 관련돼 있는 그 기관은 경영평가 등급을 다 조절해서 낮춰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관장하고 감사들의 그 연대 책임제. 그래서 기관장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관장이
같이 연대 책임지는 그런 방법들도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무섭습니다. 거의. 예. 그다음에 네. 향후 5년간 그 발견된 사람, 적발된 사람은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 지원 자격 박탈. 아, 그러니까 아예 입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공공기관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네요. 채용된 합격자 역시 퇴출을 원칙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예. 전원 퇴출. 네, 그렇게 한다고 하고.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누구의 청탁으로 입사를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 그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채용 과정 자체가 부정이 개입돼 있으면 그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비리로 채용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억울하더라도 일단은 모두 퇴출이 일단 원칙이다. 이렇게 원칙을 일단 세웠다고 해요. 예.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날 채용 비리가 지금 가장 만연하게 일어나는 관련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네. 그 안에 지금 뭐 가스안전공사,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뭐 한국석유공사 이런 쪽에서 지금 이미 터져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장관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고 장관이 대신해서 다른 일을 했어요.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아예 개최를 해서 공공기관에 지금 채용 담당자들 있잖아요. 임원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근절 서약서를 서명을 하라고 네.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 서명하면서 좀 찔리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았을까. 네, 이거 정말 대대적으로 네. 저 특히 지금 화면에 보면 강원랜드 기획본부장. 네. 네. 자, 정말 저거 쓰면서 죽을 맛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강원랜드는 지금 부정 채용이 뭐 너무 어마어마해서 저기는 네. 진짜 저 회사가 지금 어떻게 굴러갈까 그 정도로 심각해요. 심각하죠. 예. 저기는 저 대책을 제대로 잘 세워야 돼요. 왜냐면 저 한꺼번에 다 내쫓을 경우에 강원랜드가 그래도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걸 핑계로 또 사람 못 자르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측면에서 빨리 추가 대책을 네. 그런 업무 차질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같이 수립해서 동시에 부정 채용된 사람들을 다 퇴출시키는 네.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고. 하여튼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 저 사진 보는데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죽을 맛이었을 거야. 네, 저 서명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그랬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좀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태용비리 통합 신고센터를 설립을 아예 하겠다. 서울하고 세종 쪽에. 네. 그래서 다음 달 1일부터 60일간, 그러니까 연말까지죠. 연말까지 관련된 신고를 이제 뭐 제보를 접수하는 거죠, 일종의. 네. 그래서 제보자들한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서 네. 네, 신고를 좀 모집을 해보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기업뿐 아니라 우리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그 소위 채용 비리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네. 이거하고 사실 똑같이 우리가 동등하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렇죠. 예, 민간 기업은 네. 기본적으로 그 기업 운영하는 경영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맞습니다. 사실 민간 기업 부분까지 우리가 공기업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다만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평판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저기는 뭐 줄이 있어야 들어간다. 사실 실제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은행 같은 경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은행은 뭐 국회의원들부터 해서 국정원 직원들 뭐 네. 등등등 온갖 좀 힘 좀 있다는 사람들 자녀들은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 물론 민간 기업이 도덕적인 책임이 그 공기관에 비해서는 당연히 너무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우리 작년에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의 채용 비리 관련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건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네. 민주노총이 고용세습 문제는 요것도 사실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한 기업에 오랫동안 근속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거 사실 이거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퇴사하지 않고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40년, 30년, 40년 근무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개념으로 그럼 그 자녀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방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천여 곳의 채용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이른바 보수단체에 공기업을 연결해서 스폰서 역할을 하도록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억지 논란을 키우고 있는 야당과 언론이 또다시 인사참사라는 프레임으로 청와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에이펙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흥진호 납포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7일을 파헤치겠다며 이번 납포 사건을 세월호 참사에 빗대는 인면수심의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옥 송은장의 문불브런치입니다. 네. 10월 31일 화요일이고요. 드디어 10월이 오늘 끝입니다. 이제 네. 날짜가 너무 빠릅니다. 오늘 특히 이제 많이 들리는 노래가 있겠죠? 그때 하셨던 네. 노래 한 소절 하셔야죠. 네, 또 하라 그러면 또 못하시죠? 네, 오늘 흥이 나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소식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어제 수석부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주재였고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그 경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보이셨어요. 네. 네. 어쨌든 지금 뭐 북핵 위기도 있고, 네. 야당과 언론이 저주를 퍼붓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경제성 특히 또 전 정권 박근혜 네. 정권이 다 망쳐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3, 4분기에 1.4%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3%라는 목표. 목표치죠. 그러니까 원래 추경 예산안을 제출을 할 때 네. 추경 예산안이 편성이 되면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 추경 예산은 뭐 완전히 완벽하게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그 추경 예산 효과도 좀 있고요. 예, 네. 전반적으로 경제 심리도 좋아지고 있고 네. 기업들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하시면서 이제 사실 양적인 성장도 물론 몇 %가 올라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질적인 성장, 그래서 그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노사정이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네. 네. 지금 노조 조직률이 10%라죠, 그러죠? 네. 예, 10%인데 민주노총은 지금 청와대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네. 불참했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대화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90%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그 90%의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사실은 지금 뭐 노동계 입장이라고 얘기해봐야 결국은 더 많은 다수의 90%의 목소리는 들어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에 네.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신 건데 네. 네, 사실 이 비노조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또 우리 대통령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 해서 그 당시에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뭐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고. 네. 네. 그래서 이 한국형 노동회의소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회의소를 설립을 하자 이런 건데 노동회의소는 그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네. 의원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노동회의소 설립과 관련해서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자료는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노동회의소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노동회의소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아시죠? 네.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게 우리 기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정경련이라는 단체에서 네. 그리고 경총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금 뭐 이해관계를 대변을 하고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상공인들 있잖아요. 네. 네. 소규모 영세 상공인들까지 포함하는 네. 예, 모든 그런 사업자라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조금 광범위하죠.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거기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심지어 쉽게 얘기해서
농업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 농업하시는 분들, 뭐 임업인들, 어업인들 이런 분들 노조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까지 다 포괄해서 예, 그 뭐야 교육도 시켜주고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도 해주고 예, 그런 단체인 것,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노동회의소 도입에 있어서 네.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은 찬성하는 좀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노동회의소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줄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노동회의소 도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게 뭐 속셈이 뻔하죠. 자기들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열심히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던가 네. 열심히 하지도 않고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그리고 공기업 노조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관계 그들의 이익만 열심히 지켜주고 비정규직 노조 차별하고 비정규직 차별 누가 합니까 지금?